We're leaving on the next flight out today.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국내외 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 단위원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 ADC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DC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 어느 기업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ADC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살짝 했죠. 그리고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항암제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개념 원리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궁금할 때마다 그 VOD를 꺼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거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고, 장점과 단점들을 커버하고자 계속 노력을 서로 콜라보를 하고 이러고 있다가 정체가 되니까, 정체가 왜 됐냐면 그 전에 나왔던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새로운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나온 것이 정체가 되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요하고 있었는데, 그때 ADC 기술이 탄생을 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 정도까지 얘기했죠. 1세대의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굉장히 독하고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뿐만 아니라 항암 화학요법이 있었고, 그래서 플라틴이 들어가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플라티넘에서 나온 단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다. 항암 화학요법이나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아직도 쓰는 암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그걸 안 쓰고 새로운 걸 쓰겠죠. 하지만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강력함, 그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의 이제 그 표적 항암제로 넘어가서는 타겟을, 어떤 흔적이 있었을 때, 요 흔적이 있었을 때는 이 암이 걸리구나. 이 암이 걸렸을 때는 이 흔적이 많구나 해서 그 흔적, 그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EGFR TKI라고, EGF라는 표피에 있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성장해주는 인자인데, 그게 이제 EGFR이란, 뒤에 R은 수용체. 수용체가 그 저기 첫해 위에 따보면은 시옷, 이응, 치읓이잖아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누르면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랑 만나서 이가 EGF랑 EGFR이 만나갖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안에 있는 티로신 키나제라는 그 효소를 자극해서 효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장을 시키는 데는 좋은데 암세포를 계속 성장시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EGFR이 고장 난 거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스위치가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계속 티로신 키나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확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억제한다 해서 TKI, 그러니까 EGFR TKI, I가 이니비터잖아요. 방해하다, 저해하다. 그래서 인간의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수용체가 발생시키는 티로신 키나제를 억제한다고 해서 EGFR TKI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암 성장 차단제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그래서 여기에 단점은 뭐였죠? 내성과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1세대 EGFR TKI, 2세대 EGFR TKI를 치료했는데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또 나타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나 유한양의 렉나자라는 표적 항암제의 3세대 EGFR TKI가 출현했다. 근데 T790M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걸 치료를 하는 것이 나았지만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오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나 유한양의 렉나자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암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발현되는 그 단백질이 없는 환자들은 그걸 처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학항암요법이나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3세대 면역항암제로 가서는 이제 인간의 면역력을 스스로 높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지금 대세라고 했죠. 가장 대표적이었고,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압도적인 블록버스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면역관문 시스템이란 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죠. 수지상세포가 T세포한테 야 이제 암세포가 들어온다, 너 가서 물리쳐, 이런 것을 하는데
암세포를 물리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오버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방출시키면서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릴 수 있으니 수지상세포가 너 그만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 걸 암세포가 이용을 해버린다.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야 아니야 나 수지상세포랑 똑같아 해가지고 그냥 걔를 제어해버리는, 그게 면역관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한다고 해서 면역관문 억제제인 것이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세포치료제죠. 면역세포치료제. 환자의 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더듬이를 붙여서 카티 세포치료제가 나오고 노바티스 킴리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단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면역력을 스스로 높이는 거여서 좋긴 좋은데 그만큼 이 반응률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적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로 발전이 됐지만 면역 항암제의 면역관문 억제제와 면역 세포 치료제가 같이 있는 거죠. 면역 관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면역 세포 치료제가 좀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온 거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카티 세포 치료제가 그 사람의 몸에서 꺼집어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고 3세대 면역 항암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저기잖아요.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는 노바티스 킴리아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까 말한 대로 환자의 몸에서 꺼집어내서 노바티스 본사에 보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고, NK세포가 나와서 다른 사람 몸에서 뽑아내는 게 되지만 환자의 맞춤형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 또한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적은 거죠. 반응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고자 서로 병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랑 머크의 키트루다도 이제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방어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뒤에 들어오는 바이오 시밀러한테.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이자의 비아그라, 이거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만든 겁니다. 화학적 합성 의약품이에요. 오리지널이. 비아그라가 화학적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하죠. 한미약품의 88정이 제네릭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계량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화학 합성 의약품일 때는 복제약이 제네릭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인정받는 건 계량 신약이에요. 근데 오리지널이 바이오 의약품일 경우에는 그걸 복제한 거는 바이오 시밀러죠. 거기서 더 나간 거는 바이오 베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뒤에 쭉 나오겠지만 유방암에서 압도적인 블록버스터가 있는데 허셉틴이 있습니다. 원래 제넨텍에서 만든 건데 로슈가 인수해서 로슈의 다이사가 됐죠. 그러니까 로슈 걸로 그냥 부르죠.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 특허 만료가 나자 누가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 뒤 앞에 자 따가지고 허주마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SC 제형이나 이런 걸로 변형해서 신약으로 인정받는다. 그게 바이오 베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머크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떤 신기술을 이용해갖고 아까 좀 SC 제형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기술로 신약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걸 방어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머크의 키트루다는 다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면 바이오 베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ADC 기술이 등장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기술이라고 했죠. 항암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ADC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항암제가 차세대 항암제지 ADC가 차세대 항암제가 아니죠. ADC는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ADC가 이제 쉽게 말해 이건 뭐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플러스 2세대 표적 항암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ADC는 이름이 A, 안티바디, 이게 항체, 공격하는 애, 약, 드러그, 그리고 접합, 콘주게이트. 요거 세 개 앞에를 따서 ADC예요. 항체랑 그리고 약을 접합시킨 거죠. 여기서 드러그, 약이 뭐예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1세대. 그리고 항체가 표적 항체, 2세대 표적 항암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를 콘주게이트, 링커로 접합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따오겠죠? 단점을 따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까. 그쵸. 정상세포를 죽이는 1세대 항암제의 단점. 그리고 내성과 돌연변이가 생기는 2세대 항암제의 단점을 링커로 연결시켜서 ADC를 기술을 했을까요? 누가 바보가 아니라 단점을 갖고 와요. 장점을 갖고 왔겠죠.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장점. 너무나 강력한 파워.
그거 갖고 온 거고.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장점. 표적을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그쪽으로 정확히 꽂힐 수 있는 타겟 능력. 요 두 개를 갖고 연결을 시킨 거죠. 왜냐면 둘 다 단점을 커버시키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ADC는 암세포의 특이적인 항체의 세포 독성이 강한 화학 화합물 페이로드를 링커를 통해 붙인 의약품이다. 페이로드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예요. 그래서 지금 혈액암에서 ADC 치료제 승인 목록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고형암에서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1개가 지금 ADC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형암 ADC 치료제가 많이 나오죠. 아까 전에 면역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에서 처음에 면역항암제에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대세를 갔다가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자고 해서 환자의 몸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칼을 붙여서 카티 세포 치료제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카티 세포 치료제가 백혈병 여자애를 한 번에 살려내서 원샷 원킬로 노바티스 킴리가 뜬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백혈병이잖아요. 혈액암. 고형암에는 저희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지금 ADC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랑 2세대 표적항암제를 이 둘의 링커를 연결시켰더니 고형암 ADC 치료제 승인한 게 더 많잖아요. 그 문제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지금 ADC 시장이 폭발하게 된 것이 결국 엔허2의 성공입니다. 엔허2. 엔허2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 산교가 공동 개발한 엔허2. 성분명은 트라스투주맙이에요. 성분명이 트라스투주맙 플러스 데룩스테칸인데 트라스투주맙이 아까 전에 말한 성분명 말고 제품명이 뭐죠? 로쉬의 허셉틴입니다. 허셉틴. 지금 ADC 치료제 고형암에서 주로 적용되는 게 다 유방암이거든요. 근데 유방암 치료제에 원래 표적항암 치료제의 대명사인 허셉틴이 있었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셀트리온이 허주마를 만들었다는 거는 허셉틴이 특허가 만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록버스터가 아깝잖아요. 왜냐면 유방암 치료제로서 블록버스터였다는 거는 유방암의 그 암 쪽으로 표적을 해서 딱 다가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전체 유방암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게 허2입니다. HER2. 그러니까 아까 표적항암제가 무슨 흔적을 찾는다고 했죠? 얘는 유방암 걸린 병변에 HER2라는 특정 단백질이 많이 발현이 되는 유방암이에요. 그거를 타겟으로 해갖고 치료를 하는 게 허셉틴이에요. 그래서 유방암의 20%를 차지하는 허2 양성 유방암, 이게 재발하고 전이가 많이 되고요.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서 예후가 좋지 않아요. 대신에 표적 항암제가 잘 들어요. 그래서 허셉틴이 주로 여기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적이 지금 ADC 그 치료제 엔허2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표적 치료 항암제, 허셉틴하고 퍼제타가 있었고,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카보플라틴 나왔죠, 플라틴, 그리고 도세탁셀, 이런 것들을 병용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ADC 기술을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적 치료 항암제의 단점,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고,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단점, 정상세포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용 치료도 장점을 뽑아내려고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넣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TCHP 요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HER2 허투 양성 유방암 표준 치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아쉽잖아요. 표적 치료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넣는 건 좋은데 단점을 버리고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같이 넣는 거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커버를 시킨 게 ADC 기술이에요. 로쉬의 허셉틴이 1998년도에 출시됐거든요. 최초의 유방암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허주마 많이 나오죠. 램시마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얀센의 레미케이드가 특허 만료가 되자 그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베껴서 만든 게 램시마고 그 다음에 혈액암 치료제를 베껴서 리툭산을 베껴서 만든 게 트룩시마고 허셉틴을 베껴서 만든 게 허주마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처음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지금 3총사로 나가다가 최근에 뭐 에브비의 휴미라를 복제해서 뭐 유폴라이마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세 개를 선점해서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이 지위에 오른 거예요. 바이오시밀러의 맨 첫 번째 타자로 나서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로쉬의 허셉틴, 그 복제한 허주마였던 것이고, 그러면 로쉬의 허셉틴은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나와서 자기 시장 다 뺏고 있는 거를 가만히 있느냐?
로슈가 가만히 있겠어요? 셀트리온이 그걸 저기에 나오는데? 로슈의 허셉틴을 버릴 수가 없었죠. 아까 특허 만료가 기본적으로 20년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막뭐 여러 가지로 질질 끌 수가 있거든요. 한 40년까지 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끌기가 힘들어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바이오 베터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보세요. 램시마를 복제하고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램시마를 만들어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였는데 그 램시마는 IV 제형이에요. 대부분 비아그라는 먹는 거죠. 네. 비아그라는 알약이잖아요. 화학합성 의약품은 알약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바이오 의약품은 알약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맥 주사예요. 바이오 의약품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로슈의 허셉틴도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 제형이었어요. 램시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램시마, 레미케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팔뚝살이나 엉덩이살이나 허트 베들렘에 맞을 수 있게 변경해서 램시마 SC를 셀트리온에 내놨더니 FDA에서 신약으로 너네 신청을 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복제약으로 시작했던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신약 회사로 지금 올라가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런 거는 지금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새롭게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은 바이오시밀러는 그럼 단가가 어떻습니까?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예를 들어 비아그라가 한미약품이 88정이 나왔을 때 비아그라보다 약값을 싸게 들어가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씬에서도 똑같잖아요. 램시마라던가 레미케이드라던가 이 허셉틴의 복제약인 램시마라던가 허주마는 바이오시밀러로서 싸게 선점해서 들어간 거예요. 싸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근데 램시마 있으시는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슈의 허셉틴이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만약에 허주마가 지금 셀트리온이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슈 허셉틴이 어떻게 해버리냐. 여기다 ADC 기술을 먹혀가지고 캐사일라라는 걸 탄생시켜버렸어요. 아까 전에 로슈의 허셉틴이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의 단점은 내성이랑 돌연변이가 생기고 아까 전 허투, HER2가 잘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것을 이제 ADC 기술을 활용해서 캐사일라라는 것으로 탄생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결국 뭐냐? ADC 기술을 입힌 항암제 중에서 1세대가 로슈의 캐사일라예요. 이게 지금 로슈의 캐사일라가 지금 3조 정도 연매출이 나오거든요. 와. 이미 블록버스터에 올랐어요. 근데 1세대 ADC의 캐사일라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엔허2가 또 뜬 거죠? 그쵸. 에너2가 2세대 ADC죠. 네. 그러니까 지금 1세대, 2세대가 많이 나오는데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도 1, 2, 3세대가 있고 3세대 면역 항암제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 ADC 기술에서도 1세대, 2세대가 있는 거예요. ADC 1세대인 캐사일라가 한계점이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세포 독성 항암제 강한 거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를 링커로 묶는 거는 좋은데 링커로 묶는 기술이 덜 발전돼 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꽂는 거예요. 아무데나 꽂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링커를 갖고 거기 암세포까지 가다가 중간에 링커가 풀려버려요. 줄이 풀려버리면 정상세포에서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독성 항암제가 퍼지면 정상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링커가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정상세포에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2세대 ADC 기술은 항체의 특정 부위에 연결하는 링커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암세포에 도달돼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ADC 기술보다 치료 범위 확장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에너2가 등장하고 나서 에너2한테 로슈의 캐사일라가 역전당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캐사일라가 매출이 약 22억 1,300만 달러인데 에너2가 25천만 달러로 역전이 됐습니다. 2023년 작년하고 올해는 더 이 격차가 늘어날 겁니다. 로슈의 캐사일라랑 아스트라제네카 에너2를 이거를 헤드투헤드로 갖고 왔는데 우리 뭐 다이다이 깔래 뭐 이러잖아요. 1대1로 비교 임상한 거에서 완벽한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로슈의 캐사일라랑 아스트라제네카 에너2가 1대1 그 비교 임상에서 1차 평가 지표가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란 게 있거든요. 무진행 생존기간이란 건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한 기간이고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이란 거는 어쨌든 간에 암이 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살아남은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보통 중요하고
뭐 물론 면역 항암제를 그 평가할 때는 반응률이 중요하겠죠. 면역 항암제는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ADC 기술을 입히는 거는 주로 뭐 어디다 입힌다고 했어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랑 2세대 표적 항암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반응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성과 돌연변이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서는 이 지금 1차 지표랑 2차 지표를 요거에 지금 초점을 둔 거죠. 효능에. 그래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N02가 28.8개월.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2년 이상을 더 살아간 거죠. 12개월 두 개 하면 24개월인데 그게 넘은 거죠. 근데 이게 로쉬의 캐사일라가 6.8개월이어서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4배죠. 4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립박수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2차 평가지표 전체 생존기간. N02군이 캐사일러군 대비해서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결과 때문에 2세대 ADC의 기술이 확 피면서 ADC의 어떤 그 ADC 기술을 입혀서 항암제를 만들려는 회사들, 그리고 그 항암제 회사들을 눈독 들이는 다국적 제약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링커 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잖아요. 1세대 로쉬의 캐사일라는 가다가 풀려버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2세대 N02는 안전하게 링커로 연결해가지고 암세포까지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로쉬의 캐사일라, 그러니까 ADC 기술을 입혀서 지금 면역항암제는 빼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3세대 면역항암제는 ADC 기술로 만든 요 항암제를 갖다가 또 2개를 병용해서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왜냐면 말했잖아요. 면역항암제는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기전 자체가.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려면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에서 3세대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2세대 표적항암제에서 3세대 면역항암제 가장 큰 차이는 2세대까지는 직접 암을 공격하는 건데 3세대는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뉜 거예요. 그래서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일단 제쳐두고 ADC는 직접 공격을 하는 거니까, 링커로 데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로쉬의 캐사일라도 트라스투주맙, 아까 말한 대로 제품명은 로쉬의 허셉틴이에요. 그거 플러스 엠탄신이라는 세포 독성 화학 물질이고, 아스트라제네카 N02도 앞에가 트라스투주맙이에요. 이것도 똑같네요. 로쉬와 허셉틴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데룩스테칸이라는 화학 항암 물질을 데리고 왔죠. 세포 독성 화학 물질.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표적 항암제 로쉬의 허셉틴은 똑같은데 뒤에 페이로드라고 불리우는 독성 물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발전된 거죠. 안전하게 암세포까지 가는 링커 기술도 N02가 캐사일러보다 발전이 된 것이고, 여기서 페이로드에 해당되는 독성 물질도 엠탄신보다 데룩스테칸이 확실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가지가 훨씬 더 효능 면에서 지표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N02의 큰 성공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N02의 큰 성공을 보면서 지금 이런 류들의 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세대 면역항암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를 갖다가 또 머크의 키트로드랑 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유방암만 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캐사일라라던가 N02가 둘 다 유방암 치료제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ADC 기술을 입힌 이 1차 치료제, 1세대, 2세대 치료제들을 머크의 키트로다랑 또 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완전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안전하게 링커로 표적 항암 치료제와 날리는 것에다가 인간의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면역 항암제까지 해가지고 완전 토탈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ADC 기술이 이렇게나 압도적이다 보니 기술 이전 소식들도 국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러면 국내 기업에서 가장 이 기업이 잘한다 하는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이미 뭐 답은 나와 있죠. 레고캔 바이오고. 이미 이건 그 주가가 미리 갈까봐 미리 말씀드렸죠. 3주 전에. 그렇죠. 근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 맨날 이거를 뭐 인지도도 크고 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외국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계속 높아지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상을 할 때 ADC 시료 1kg 제조할 때 2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막 상장해가지고 돈도 없는 회사들이 공모자금 다 날려가지고 요거 하나 1kg 만들고 끝나요. 그러니까 큰 허황된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레고캔 바이오는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상당해요. 지금 레고캔 바이오가 그동안 13건 기술 이전을 했는데 ADC 후보 물질이 여기서 5개가 있거든요.
LCB14, LCB는 레고캠 바이오에 그냥 LCB73, LCB71, LCB67, LCB84 있는데 여기서 맨 앞과 맨 끝이 중요하죠. LCB14랑 LCB84. 일단 레고캠 바이오 기술이 뭐냐? 콘주올이라는 기술이 있죠. 아까 전에 1세대 ADC 치료제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링커가 불안정해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에 실어서 같이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정상세포에 터져버리면은 그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치료한 거랑 똑같아져 버린다. 그 얘기를 했죠. 콘주올이 그 링커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연결해서 데려가는 기술이죠. 그리고 레고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이거는 후보 물질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마치 레고 블록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레고 블록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요 두 개 기술을 가지고 ADC 후보 물질을 발굴해가지고 다국적 제약사에 판매하는 모델인데 이게 그동안 13건이 쌓였다. 쌓였다는 의미는 뭐냐? 3단계로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술 이전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보통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먼저 수령을 하고요. 네.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는 다국적 제약사가 가져가서 임상에 실패해서 너네 후보물질 이제 그냥 반환할래 해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약사가 가져가서 다국적 제약사가 가져가서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특히 임상 1상, 2상, 3상 가면은 더욱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마일스톤이라는 배당금식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정말 시판 허가가 되고 실제로 필드에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로열티를 받게 돼요. 이렇게 크게 3개를 받는데 지금 13건을 깔아놨기 때문에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은 그때마다 받았죠. 네. 그때마다 받아서 R&D를 계속했죠. 그다음 마일스톤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꽂히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LCB14를 맨 처음에 수출했는데 이게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포순제약 중국 제약사에 수출했는데 LCB14를 중국에 한정돼서 했어요. 이때 208억 원이었어요.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이게 다 받는 돈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3개를 다 합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로열티를 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1년도 12월 달에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에다가 중국하고 한국 판권 빼고 한국 판권은 레고캠 바이오 갖고 있었고 중국 권리는 포순지역에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제외하고 나머지 대륙들 그 권리 있죠. 그걸 익수다에 팔았는데 이때는 208억 원이 아니라 단위가 4자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LCB84 이번에 터뜨리기 전에 이 앞에 4건은 전부 다 전임상 단계였어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죠. 인간한테 투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2021 일단 그 중국 포순제약 이 가정한 거 지금 아까 로슈의 캐사일라 있죠. 1세대 ADC 치료제. 로슈의 캐사일라랑 이걸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임상 3상을 포순제약이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상 3상이 들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일스톤을 많이 받겠죠. 나머지는 임상 3상을 못 갔어요. 다 임상 1상 단계고 2023년 10월 달에는 익수다가 2021년에 가져간 그 나머지 중국하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임상을 작년 10월 달에 임상 1A상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습니다. 1A, 1B, 2A, 2B는 1상을 다 전기 후기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A, B예요. 그리고 LCB84 작년 12월 달에 튼 가장 큰 계약건이죠. LCB84는 대장암 3중 음상 유방암 대상으로 한 ADC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 이게 12월 26일 날 터졌죠. 얀센, 존스앤존스 자회사 얀센을 라이센스 아웃했는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받았죠. 1,300억 원. 이거 받았고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이 2,600억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개발하는데 얘네가 단독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때 2,60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단독으로 개발할 일이 그동안 없었죠. 동물 임상 단계인 전임상 단계 다 넘겼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임상 1, 2상의 진입을 먼저 했어요. 레고캠 바이오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 했죠? 후보 물질을 발굴해가지고 전임상만 거쳐서 그냥 판 거죠. 그러니까 쌌죠. 싸게 팔았죠. 근데 임상 1상 이상을 진행한 다음에 팔면은 가치가 10배, 20배, 30배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거죠. LCB84에서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꽂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몸값을 좀 더 높여서 팔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영유아를 무대에 데뷔시켰다면은 이제 영유아를 조금 더 가다듬어가지고 초등생 정도 돼서 아이돌에 데뷔를 시키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LC84가 개발 허가 상업화 시 발생되는 단계별 기술 유업, 아까 마일스톤이죠. 이거 포함해서 총 2조 2,400억 원짜리 계약이거든요. 제일 큰 계약이죠. 물론 이거에 뭐 2조 2,400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 건 아닌데 13건을 꽂아놨기 때문에 그동안 것들이 비오듯 쏟아지니까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만드는데 말한 대로 1kg 시료 만드는데 200억 원이 드는데 이렇게 깔려있는 게 돈이 없으면 R&D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적자는 계속 날 거예요. 그건 명심해야 되죠. 왜 적자가 더 계속 나겠나요? 동물을 대상으로 침팬지나 무슨 여우 생쥐한테 하는 거랑 사람한테 하는 거랑 돈 단위가 틀려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임상 가끔 붙은 거 보이시죠? 대학병원 임상한다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노인분들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뭐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자는 계속 날 거지만 기술 수출이 앞으로 일어날 때는 단위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적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 수출에 대한 비중을 더 둔다라고 하셨고요. ADC 관련해서 가장 최선호주로는 레고캠바이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한 줄 평 졸렸는데 눈이 번쩍 떠진다라고 해주신 시청자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수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